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1주차 2회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는 발달 심리학의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발달 심리학의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요. 발달 심리학은 사람이 수정으로부터 사망까지 일정 동안 연령이나 환경에 따른 정신가정과 행동상의 변화를 다루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씁니다. 여기에는 성장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퇴화 분야도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발달 심리학의 이론은요. 정신 분석적인 관점, 행동주의적인 관점, 인지주의적인 관점, 인본주의, 생태학적인 관점까지 여러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프로이드의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프로이드는요, 우리 심리학 분야에서는 가장 큰 위대한 거장입니다. 세계 3대 근대 천재가 있죠. 바로 프로이드가 거기 속합니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뉴턴 세 분 중에서 이 프로이드가 우리 심리학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렇지, 거인인 거예요. 그 외에 뭐 에릭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 분야를 갖다가 연구해서 발표했지만요. 그 분들은 거인인 프로이드의 옆에 붙었던 난장이로서 프로이드의 어깨에 올라가서 조금 더 세상을 더 본 것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탐구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프로이드는 모든 행동은 원인이 있다고 그랬고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성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다. 즉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이 성적 충동으로 통해서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섹스는 나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점차 더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 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드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의식, 전식, 무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신분석은 원래 신경진 치료를 해서 프로이드가 발전시킨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격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정신 분석가들이죠. 이 정신을 어떤가를 분석해내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빙산으로 비유했었죠. 그 수면에 튀어나온 작은 부분을 갖다가 의식이고요.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전의식. 그리고 아예 깊숙이 잠겨 있는 부분을 그 빙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갖다가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식은 뭘까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 수준,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지금 컴퓨터를 열고서 우리 LMX 학습을 하고 있죠. 이거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이것을 또 어느 순간에서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뭐 감각 또는 뭐 경험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면요. 이것도 곧 전의식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전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요. 작은 부분이 의식이고요. 자, 요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즉시 막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녁을 뭘 먹었던가 이런 거죠. 또 여러분들 그 뭐 꿈에서 봤던 거, 며칠 전에 꿈이 기억이 잘 날듯말듯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전이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전혀 인식되지는 않지만요,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무의식은 실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그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 그 프로이드가는 말이죠, 내적 갈등의 구조를 갖다가 성격을 해서 불안을 없애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했는데요. 이것이 내부적인 갈등 통제라는 것이 공부할 수 있으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과 망각이라든가 뭐 꿈,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그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의식이 잠기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자, 다음에 빙산에 보면 여기요, 원초와 이거 갖다 우리는 그 이드라고 그러죠. 자, 초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요.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그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격을 정신역동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느 책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정신역동 이론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충남대학교에서 그 심리학 연구 강의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학력주부 대상, 그리고 청소년 우리 그 단체 활동들이 많은데 이 대표들을 갖다가 여성가족복지부하고 노동부가 시작하는 것을 제가 책임교수로 7명의 교수를 데리고 쭉 그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때 그 강의를 갖다가 이제 할 때 그 당시는 정신역동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뭐 성격이론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들이죠. 이 원초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기 나왔죠. 모든 본능이 저장소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소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걸 쾌락의 원리라고 이렇게 하죠. 이거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성격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성숙되고요. 또 충동적이죠. 그리고 비합리적이고요. 완전히 무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삶의 본능, 즉 이들하고 원초라고 그랬죠. 삶의 본능이나 죽음의 본능 같은요, 정신 에너지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자아를 보겠습니다. 이 자아는요, 환경과 초자의 통제를 감안해서요, 이드 욕구를, 원초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즉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아는요, 이드, 즉 원초의 쾌락 원리를 따르지만요, 자아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이나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만족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건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초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자는 성격이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마 4세에서 5세가 돼야 이제 이것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정신을 감독하고 검열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상을 추구하고 여기 그랬죠. 이상을 추구하며 성격의 도덕적인 기능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그 초자인데요. 자, 그럼 이런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파요. 젊은 청년이 한 3, 4일 굶었다고 합시다. 지나가는데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빵을 지날 때 나는데 이 빵을 먹고 싶죠. 그러면 그의 욕구는, 즉 원초와는
이것을 갖다가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훔쳐라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이 초자아는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이거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영창도 가고 한다는 벌칙도 따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자아가 원초를 억제하고 초자아를 이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죠. 자, 이건 안 돼. 남의 걸 훔쳐서는 안 돼. 내가 배가 보더라도 주인을 만나서 외상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일을 해주라도 이것을 갖다가 정당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자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초자와 자가 있고 원초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초는 무의식과 많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원초와 상태다 이거죠. 원초와 성장하는 동안 점차 현실에 적용하게 되고요, 마음의 평형 조절 등 기능을 담당하는 자아가 발달하게 되고요, 또 도덕적 교훈과 이사를 포함하는 초자아는 4 내지 5세 쯤에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자와 자아는 이러한 상태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요. 다음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적 성적 발달 단계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프로이드는요 심리적 성적 단계를 갖다가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하나 이 단계는 이 전 단계를 갖다가 성취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구강기죠. 구강기는 입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이죠. 근데 항문기는요, 변훈련을 할 때 어떤 쾌감을 얻는 것인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아기들은 쾌락만 아까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쾌락은 신체의 어떤 부위를 자극함으로 해서요 구해지는데요. 이때 이 부위는 입으로 갔다가 항문, 성기와 같은 촉감이 특히 민감한 곳으로 이 부위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감대라고 하죠. 이 성감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주요 특징을 나와 있고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구강기에는요 입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 훈련을 될 때 그때쯤 되면 항문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뭐가? 성감대가. 그러면 이제 난근기는 뭐냐? 좀 되면 성기를 자극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난근기가 되고, 그 잠재기는 뭐냐? 성이 억압돼 잠복한다는 것이죠. 잠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 성기기로 이렇게 잠재기 성기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는 고착이고 다음 단계 시작한 후에도요 이전 단계에 만약 쾌락을 추구한 집착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젖을 때나 이고 젖을 뗐으면 무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여전히 빨고 있죠. 이것은 이전 단계에 집착하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연령과 주요 특징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 주요 특징이 나와 있죠. 항문기, 난근기, 잠재기, 성기기에는 이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요. 성숙한 성장기를 확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프로이드가 이 지금 그 설명한 것은 이 아동기까지만을 해서 청년기까지 나오는 요 단계까지만을 갖다가 심리적 성적 발달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에릭슨입니다. 오케이.
조금 이제 에릭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안나 프로이드, 그러니까 프로이드 따라하고요, 같이 해서 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데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8단계로 구분했어요. 전 생애를 걸쳐서. 아까 에릭슨은 프로이드는 청년기까지 했다고 했죠. 근데 에릭슨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하나 다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릭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4단계, 하나, 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4단계를 갖다가 구강 항문 난금 및 잠복기에 똑같이 해당돼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5번째 단계인 아까 뭐 정신성 발달 단계, 생식기 단계라고 해서 이건 좀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는 다르게 전 생애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심리 사회적 위기는 청소년기, 얘는 또래 집단 리더십 모델이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신체적 불안감 성역할과 직업 선택이 불안정한 역할을 처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경우는 성실하고 충실된다. 그리고 성인 정기와 성인 후기 또 나눴죠. 가만있어 잠깐. 자, 여기서부터 자, 처음에 신뢰대 불신 단계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양육자와 관계가 깊은데요. 이때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2세 때 자율성대 수심 단계다 있다. 요 4단계에 요것은 그 프로이드가 만든 4단계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면의 6세 11자는 근면성인데 열등감이 있는 그런 시기로 사회적 이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학교가 사회적 관계, 주요 사회적 관계고요.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성취할 기회를 보유하고요. 성취하고서 인정, 격려하면 근면성이 발달한다고 나왔고요. 성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결과에 비난을 받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열등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유능감 같은 것이 바람직한 결과인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요 차트를 갖다가 활용하면 되고요. 요 4단계. 5단계도 바로 마찬가지로 같은데 6단계부터는 이렇게 성인 정기, 성인 중기, 노년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릭슨이. 누가 같이? 안나 프로이드와 같이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에릭슨도 프로이드의 제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인데요. 그럼 행동주의는 어떤 것인가? 행동주의는 우선 고전적 조건화 이론하고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적 인지학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울 특수한 나만의 세계를 주면 그중 어떤 아이든 아무나 선택하여 그 아이의 재능, 기호, 기질,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전문가,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 심지어 거지나 도둑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장한다. 왓슨이 한 얘기인데요. 자, 행동주의는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요, 발달을 위해서 유기체 내부에서 무의식 과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요,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과 환경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 실마리를 삼을 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서 어떤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고정적 조건은 뭘까요? 여기 우리가 행동제에서는 파블로가 쓴 고정적 조건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뭔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조건화 적은 파블로는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자, 개를 갖다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개는 이제 실례를 들어볼게요. 주인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 많으냐 아니면 쭉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대로 계속 반복되니까 개로 봤을 때는요. 주인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제 혀에서 침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발자국 소리가 난다? 주인이 지금 오고 있는 모양이다? 벌써 침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하는 겁니다. 자, 또 주인이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자, 올라와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불을 딱 켰을 때, 라이터를 켰을 때 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는 종을 올렸을 때 주는 거예요. 종을 올린다. 아니면 빛을 비친다. 이때 나에게 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 파블로는 이걸 가지고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뭐 개에게 음식 몇 건 줬다고 해서 그 노벨상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화를 통해서 침샘을 나는 변화를 갖다가 행동적 변화를 갖다가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화 이론 이렇게 합니다. 고전적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고전 조건화 이론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발소리나 종소리나요? 또는 우리가 어떤 불빛을 핀다는 것이 밥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것이 이 개가 혀에서 침샘이 나올 수 있도록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상품 있잖아요. 어떤 상품을 우리가 이 고전 조조나 이론을 갖다가 적용시킨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TV 같은 데 물품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좋아하는 내가 배우나 탤런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것이 만약 뭐 볼펜이라면 볼펜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사는 것하고. 그런데 어떠한 이런 자꾸만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이 볼펜과 연관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갖다가 적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 뭐 고전 조건화인지 알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스키너가 이게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뭘까요? 자, 조작적 조건화는 바로 징크스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걸 이제 실제 많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언제 옛날에 그 바이킹 있죠. 바이킹 선장이 아내가 잠들 자다가 그만 세인적인 실수를 했어요. 시를 해버린 거예요. 오줌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 출항을 자축한 나머지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인적인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 항해에서요. 이 배가 엄청난 제하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번에 이 제하를 많이 얻고 이번 항해에 성공한 것은 순전히 아내의 실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 자꾸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바이킹들은 여자 실수를 갖다요. 골든 샤워, 황금 소나기라고 읽게 되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실수하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건자극과 조건 반응이 단순한 연합한 것이 아까 그 고전적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이것만으로 될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환경을 조작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많죠. 뭐 영화계에도 징크스가 많이 있고요. 뭐 실제에서 뭐 승부차기라면 뭐 경기장에서 이긴 팀이 꼭 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축구하면 축구를 하는데 이 팀이 훨씬 잘했어요.
근데 승부 차이가 난다면 그 잘한 팀이 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징크스로 있는 거예요. 또 뭐 현장 사무실구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북쪽과 서쪽을 피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개를 차에 치면 재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뭐 이런 그 징크스 같은 것이 바로 다 이 조작적 조건의 이론에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강화와 처벌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화 같은 거. 자, 뭐 마당에 정원이 큰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문이 배달되어 오면 신문을 가져오면 이 신문을 갖다가 저 정원을 지나서 대문까지 가서 갖고 오니 힘들잖아요. 근데 걔가 이 신문을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신문을 걔가 정말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오니까 하유 잘했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먹이를 줬어요. 그리고 걔가 가만히 생각해, 아, 내가 이걸 갖고 오면은 먹이를 주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갖고 오는데 이때는 걔가 뭐 잘 갖고 올 리가 없죠. 찢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찢어서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찢지 않고 제대로 갖고 오면 주는 거예요. 걔가 재미가 들렸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거네요. 바로 이런 것이 강화예요. 이런 것이 이 강화인데요. 이게 실제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영화 제가 본 기억인데 영화 제목이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어느 그 사나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늦게 간 거야. 일을 늦게 이제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막 신을손을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나 사람들이 이 초라해보이는 할머니를 갖다가 누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아, 당신 그 할머니가 사망했는데 이 할머니가 가족이나 친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와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가만히 내가 뭐 아무 이유 없는데 가야 되나? 아, 그래도 가야지 해서 갔어요 거기를. 근데 가보니까요 그 영화 내용은 이거예요. 그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 할머니가 유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자, 만약에 나를 병원으로 데려왔던 사람이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내 전 재산을 이 사람한테 주고 만약 이 사람을 주면 내 전 재산은 사에 하나 한다고 유언을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행히 거기 가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또 부자가 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 이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이제 하루아침에 빈철터리 됐지만 뭐 원래가 좀 잘 못 살았지만요. 회사를 간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도 하느냐? 밤늦게 매일까지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앉느냐?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광활한 거예요. 그 처벌 있죠. 뭐 대통령 뭐 누구 뭐 전자 처벌한다. 예, 벌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처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입니다. 자, 반도라 사회복지 인재학습이론은 이제 별도로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피아제 인지발달론은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인 형식조작기를 통해서 가고요. 또 피아제, 프로이드, 에릭슨은 다 이렇게 각기 다른 것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지금 벌써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뭐 상당히 저 심리학은 원래 재미있어요. 제가 이게 원래 하나하나 좀 사례를 들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네요. 자, 다음에 이거 지나고 자, 인본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고요,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전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인간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칼 로이즈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긍정적인 관심이 없고요. 이 칼 로이즈 같은 사람들은 그가 쓴 것은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인간은 어떤 환경만 바꿔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좋은 인점에서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피아제의 인간 발달인 것이죠. 그 피아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동의 사고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뭐 즉 동화와 조절 과정인데요.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요. 쉽게 해서 하나이가 이제 엄마와 같이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봤어요. 그러나 아이는 궁금하죠. 그래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기 뭐예요? 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저거 자전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아, 바퀴가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을 자전거라고 생각이 됐겠죠. 당연하겠죠. 이것이 바로 자전거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된 겁니다. 또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니하고 또다시 아이가 가다가 버스를 타고 이래 가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 자전거 간다고 소리 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왜? 바퀴가 두 개죠. 또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죠. 이 자전거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동화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자전거가 아니고 이것이 오토바이라고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애는 혼동할 거 아니에요? 야, 분명 바퀴도 두 개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왜 자전거 아닐까? 아이는 어제 본 자전거를 떠올리며 자극을 본 오토바이와 비교하고 이제 차이점을 찾죠. 아, 이 다르구나.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지만 사람이 이 페달을 밟아야 되고, 오토바이는 동력에서 가는구나. 여기서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동화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아이들은요, 중요한 것이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숙에 관한 여러 가지 피아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인본주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여러분들 메슬레의 욕구 충족 5단계를 알죠? 바로 여기에 자아실현을 목표로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체계 모델은 몇 가지로 구분돼서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브론 펜브레더의 얘기하면요. 아동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아동의 중앙에 있고 미시체계는 이것이 미시체계인데 미시체계는 아동의 가장 인조되어 있는 체계죠. 그래서 학교 같은 것이죠. 또 환경에서 친구, 학교, 뭐 지역사회가 바로 미시체계가 되고요. 조금 더 넓혀져.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체계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가 관계가 있는 거죠. 뭐 집, 학교, 이웃, 아동보호기관 같은 미시체계의 관계가 해당되는 것이죠. 좀 넓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시체계보다 높은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은 이제 외체계라고, 자, 미시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체계고, 그 다음에 중간체계가 있는데요. 이 중간체계는 뭘까요? 이 중간체계는 조금 범위가 커졌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또 뭐 외체계라고도 중간체계인데요. 이 중간체계는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나 아동에게 미시체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역사회주는 가능하고요. 뭐 주요 기관 같은 거, 뭐 부모의 직장, 뭐 학교 운영의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중간체계에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체계라고 있죠. 외체계는요, 확정된 가족 사회복지 서비스, 법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고요. 다음 거시체계는 굉장히 넓죠. 이제 그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뭐 외체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갖다가 포함하는 것이고요. 문화적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시체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시간체계라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혹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 브론 페브레너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추후에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해서
나중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시점의 사건이나 경험이 아닌 전생에 걸쳐 지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출생해서 성장하였는가에 따라서 아동은 그 발달과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된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계속 변하고요. 그 사회 속에 있는 유기체의 아동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태 책임 모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의 연구는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그 기술법, 그 다음에 상관법, 실험법 있죠. 여기 보면 기술법, 상관법, 실험법에 대한 뭐 장단점과 절차를 나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 기술법은 관심 있는 현상을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기술법이고요. 상관법은요, 둘이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일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 실험법은 뭘까요? 자, 실험법은요,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직접 알아보는 방법이죠.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이죠. 이것이 이제 연구 방법 세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연구 설계 특징은 횡단법과 종단법과 횡단법, 종단법, 계열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기서 우선 뭐 절차, 장단점 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횡단법은요, 다른 연령이 가진 나이가 다른 여러 사람들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 종단법이 되는 거예요. 횡단법 뭐예요? 횡단법은요, 횡단법은 다른 여러 사람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고, 종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령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횡단법과 종단법이 다르고요. 계열법은요,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 횡단, 그리고 플러스 오랜 기간 반복 종단, 그러니까 종단과 횡단을 플러스해서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열법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나온 대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실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뭐 시간이 우선 25분 해야 되는데 한 15분 이상을 더 한 것 같으네요. 하여튼 다음번엔 내가 조금 마치는 시간에 조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제 1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